자, 안녕하세요. 오늘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0일이죠. 어제 연휴 여러분 잘 쉬셨죠? 자, 남은 오늘 내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자, 지금 자소서를 뭐 쓰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면접에 임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뭐 필기 인적성 다 있을 건데요. 절대 끝까지 우리 포기하지 말고요.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예. 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될지 안 될지는 당연히 누구나가 다 모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미리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오늘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고 오늘 하게 될 매식경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이나 뭐 블로그를 토대로 해서 본인들의 진로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남겨놓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일일이 다 답을 못 해주는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다음 달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주 1, 2회 잡아서 같이 고민을 풀어가는 식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가급적이면 블로그나 이제 이런 것보다 메일로 제가 영상 하단에 제 메일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를 토대로 해서 메일로 여러분들의 뭐 어떠한 질문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한번 보시면서 같이 문제 해결하고 뭐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경험한 친구도 있을 거고 공감대를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기사는 증시의 방향성에 대한 이슈입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읽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코스피래. 매식경은 한참 본 학생들은 이제 방향성 정도는 알죠. 대략. 대략 증시 흐름이 이 정도 되는 선이구나. 그럼 3150이 일단 이게 높은지 안 높은지 몰라. 그러면은 적어도 매식경 2주 정도는 보세요. 근데 3150선에 대한 감이 내가 있다. 그럼 그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금융에 대한 흐름은 익힌 거라고요. 그런데 증권사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딥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엊그저께 3150선까지 갔는데 이 방향성을 우리가 보는 거는 뭐 기관이 매수를 한 날도 있고 뭐 외인이 매수를 더 많이 한 날도 있고 각각 수급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 수급에 대한 내용들까지는 이제 일반 금융권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땐 공부 안 하셔도 돼요. 방향성만 보는 거지. 하지만 증권회사 준비하는 친구들은 하셔야죠. 그래서 뭐 일단 지금 흐름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코스피 시가총액 종목에 대한 것들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증시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고, 자, 두 번째 기사는 이제 이거예요. 역대급 실적에 대형 증권사들은 채용문을 활짝 이제 폈다는 이슈예요. 자, 근데 대부분 이제 금융권을 만약에 준비하는 친구들은 제가 엊그저께도 영상에서 다뤘지만 대부분 은행을 준비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은행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증권사 채용을 아예 준비를 닫아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준비를 양쪽으로 하다가 아니라 물론 은행 취준생들이다. 그럼 은행에 포커스를 두는데 그 증권사에서 원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증권사들이 채용문이 아무리 열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은행을 쓴다고 하면은 뭐 개인금융, 기업금융, 뭐 W만 요 정도 선이지만 증권사들은 직무가 훨씬 더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은행이나 그냥 일반 금융 영업을 생각하는 친구들 쓸기에는 증권사는 리테일 영업 쪽이나 아니면 PB 그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증권사가 왜 채용을 더하냐? 작년에 좋았잖아요, 실적이. 한번 볼게요.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거둔 국내 대형 증권사들이 잇따라 상반기 채용을 진행하고 있대요. 대규모 유동자금 유입으로 거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영업실적과 투자 열기로 살아나는 증시 상황에 힘입어 연간 채용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그럼 우리가 이 기사를 보면서도 뭘 알 수 있냐면 한 두 가지 정도는 뭐 알 수 있겠죠? 뭘 알 수가 있냐? 뭐 그냥 또 적어볼게요. 뭐다? 작년 증권사 이익이 좋았다. 왜 좋았냐? 작년 증시가 좋았다. 그쵸? 올해도 올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 이거 아우 왜 이렇게 깨지는 것 같지? 그래서 이러한 순흐름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채용도 늘어난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증권사 이익이 좋았던 건 뭐예요? 증시가 좋았고 뭐 유튜브나 SNS 등에서 증권 관련 내용들을
많이 다뤘어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컴퓨터가 느려서 그런 건가? 왜 이렇게 요즘에 튕기는지 모르겠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은행 같은 데는 채용이 줄었지만 증권사가 지금 채용이 늘어났다는 거는 절대적인 규모로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는 늘어나지 않았을 건데 일단 기존에 채용했던 것보다 많이 늘은 거예요. 그 이슈가 이익이 좋아. 증권사 이익이 좋았다는 거예요. 왜? 작년에 증시가 좋았으니까. 작년에 온갖 유튜브에 다 경제 유튜브들이 보면 주식 관련주, 그다음에 연금저축, 연금펀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ETF 이게 다 증권 관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상품도 많이 판매됐고 브로커리지도 많이 이제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뭐 증권사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성과급도 많이 받고 올해도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작년에 그 좋은 효과들이 지금 다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간 채용 규모가 이제 늘어날 거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신입과 경력을 포함해 66명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그러니까 뭐 경력 포함하니까 뭐 그냥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근데 현재 미래에셋증권은 뭐예요? 60여 명 추가 인원을 채용을 진행 중이래요. 하반기에는 이렇게 되고, 그럼 예정된 인원만 지난해 연간 채용 인원을 큰 폭을 뛰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부문별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 자금이 몰린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개미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2,600억이야. 엄청 지난해 3분기 기록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를 뭘 알아야 돼요? 아, 증권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상당히 많이 됐구나. 그럼 작년, 재작년 이런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얼마였을까?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는 거죠. 내가 가고자 하는 회사에 예를 들어서 아니면 경쟁사도 비교해 보면 좋고요. 근데 그냥 증권사를 안 가고 그냥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 아, 증권사에서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이 많이 됐구나. 사람들이 증시에 많이 관심을 가졌구나. 주식을 많이 했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해외 또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래서 또 보면 한투도 지난달까지 신입 54명과 경력 40명, 이거 많이 채용한 거네요. 지난해에는 연간 이렇게 채용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신입사원 공개 채용과 채용 연계형 인턴 등 기존 전형을 유지하면서 올해부터 상시 채용 제도를 추가했다. NH 뭐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각 회사별로 나오는데 같이 좀 원서를 써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문기사를 읽어도, 그러니까 지금 신문기사를 우리가 같이 읽고 있지만 이 신문기사가 내가 은행 취업할 때 은행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은행도 쓸 수 있고 증권도 쓸 수 있고 보험도 쓸 수 있고 공기업도 쓸 수 있고, 이게 다 연계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연습을 한다면 자소서로 쓰는 거는 크게 방향성을 벗어날 게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사예요. 생보사 빅3 나라는 최대 실적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보험회사도 실적 좋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건 좀 생명보험회사 얘기인데, 빅3가 어디예요? 삼성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여기 보세요. 매출이. 매출 순위. 역시 삼성이 제일 뭐 규모가 크긴 크죠. 한번 볼게요. 생명보험 빅3가 올해 1,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동시에 거뒀대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게 뭐지? 어떻게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지? 이제 이래야 돼요. 왜? 아니 자영업 경기도 안 좋고, 응? 코로나 때문에 모두 안 좋다며. 그러면 역대 최대 실적이 기록했다는 거는 그만큼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자, 이들 3사는 1,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00% 이상 증가하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와, 여기 한번 보시고요. 이 같은 생보 빅3의 호실적은 뭐예요? 보험 영업수익 증가와 영업수익만 놓고 300%는 되는 거는 무리. 그런데 코로나19로 영업비용 감소, 그러니까 비용을 줄였다는 거예요. 비용. 보험사로 보면 교보생명이 이렇게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이렇게 증가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 영업수익 증가하는 등 보험 본연의 이익이 견고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결론은 뭐다? 비용을 줄였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비용을 줄이는 것들은 너무나 이러한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줄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는 뭐 금융사고가 아니건 상관이 없어요. 비용을 줄여야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점포를 줄이는 거고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자르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삼성생명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건 뭐 그래서 보험에서도 지금 수익이 괜찮구나.
근데 대형 빅3잖아요. 그럼 나머지 중개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회사들도 만약에 보험사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조사를 좀 해보면 괜찮은 거죠. 자, 다음 기사입니다. 중금리 대출판 커진다.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중금리 대출에 대해서 매식경 달아드렸죠. 모르시면은 며칠 전 것들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중금리 대출 어디가 지금 이슈가 된 거 있다고 했나요? 1금융권? 어디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인터넷 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지금 커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오는 기사 뭐예요? 돈 냄새 맡은 카드사. 아, 그러면 카드사도 들어오는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죠. 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내년부터 중금리 대출 금리를 낮추기로 하자. 이게 시장의 방향성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중금리 대출이 이러한 의도라고요. 근데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어려운 서민,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내년부터 금리를 낮출 거야 라고 하는 게 시장의 방향이라고요. 그러면 카드사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등한시했는데 카드사들도 눈길을 딱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왜? B2와 영끌 열풍으로 신용대출 부실 우려가 불거지는 가운데 저신용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이 야 빚내서 투자해 부동산 지금 상황 나 지금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끌어. 빚내서 투자해. 그리고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투자해. 뭐 빚내서 투자하거나 영혼까지 끌어 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는 저신용자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카드사가 지금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해주고 있으면 만약에 부실 채권들이 있을 수 생기잖아요. 만약에 개인이 뭐 상환을 못하거나 하면 그럼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저신용자보다 중신용자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은 좀 위험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하면 새로운 신규 고객, 카드 고객을 유치할 수도 있잖아.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금리 대출에 시장에 카드사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 방안으로 상호저축은행업, 여신전문금융업,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중금리 대출 금리는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과 부실 가능성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업권마다 다르게 그러니까 금리를 다르게 설정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카드업계 중금리 대출은 평균 11%, 최고 14.5래요. 그러나 내년부터 최고 금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의 3.5% 낮아주죠. 그럼에도 카드업계는 금리 인하로 수익이 줄어드는 부분을 감수할 만하다는 거예요. 자, 금리 낮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대출 문턱이 낮아져 금융 소비자들을 중금리 대출 시장으로 흡수하는 게, 그러니까 박리담회로 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카드사의 얘기겠죠. 쭉 보시면 이제 그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보세요. 뭐 여기 용어 나오는데 일각에서는 중금리 대출 금리로 인하로 새 금융 소비자들이 유입되면 카드업계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대요. 그동안 카드업계가 운용하는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는 뭐예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약탈적 대출 이나 과잉 대출이란 비판을 받았다. 약탈적 대출, 오늘 오피니언을 하면서 하나 정리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약탈적 금융이란 게 뭐예요? 금융 소비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부족한 걸 알면서도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파산에 이르게 한다. 이게 여지껏 일반 서민들이 인지한 머릿속에 남은 카드사,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럼 우리는 이 약탈적 금융이라는 용어를 이 신문 기사에서 이 흐름에 맞춰서 읽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약탈적 금융. 이거 크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이 기사, 카드사들도 중금리 대출 시장에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예요? 10대 고객 잡자. G세대의 유치전쟁, 문턱 낮추는 은행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융권 취업을 하던, 일반 취업을 하던, 그리고 지금 뭐 현장 방문에 대해서도 막 문의를 주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하나씩 다 이제 진짜 할게요. 저도 이거 영상을 많이 못해서 굉장히 아쉽네요. 자, 여러분들은 갑이라고 생각해요. 취업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그 기업의 고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MZ세대들한테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나온 게 뭐냐면 은행에서 뭐야 뭐 지세대라고 나왔지만 여러분들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 영향력이 엄청 크거든.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은행권이 미래의 소비세대 주적인 G세대, 유치전쟁에 나섰대요. 그러니까 여러 번 세대들한테도 유치전쟁 나선 거 맞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래지 않아 밀레니얼 시대를 제치고 핵심 고객층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지금 은행권이 MZ세대를 타겟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취업을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오려면 그냥 그 기업이나 직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근자감 없이 가면 안 되고 내가 당연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꾸 눈치 보면서 면접에 대해서 답변하려고 내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힘들어요. 내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이런 거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을 지원자로 보고 처음엔 뭐 여러분들을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그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고객 입장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입장에서 한번 더 제안을 해보고 내가 몇 얘기를 해본다면 조금 더 저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담감을 느끼기보다 항상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그 회사 직원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두 가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니언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도 항상 두 가지 입장을 다 고려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업 포인트를 작성하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볼게요.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금융이 급물살을 타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Z세대의 트렌드세터로서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밀레니얼 세대와 G세대를 뭉뚱그려 MZ세대를 공략했던 은행들은 뭐예요? 이제는 10대 중심. 10대 중심.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기존 간편 뱅킹 어플리케이션 리브를 G세대 전용 앱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이달 착수했다. 저도 이건 몰랐네요. 요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예요? 국민은행이 G세대를 타겟으로 해서 타겟 목표를 정하고 가장 먼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국민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반기 때 이러한 것들을 국민은행이 잘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로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타겟 고객층은 몇 대예요? 몇 대.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10대에서 20대 초반. 국민의 관계자는 주민등록증이 없는 10대 학생들은 비대면 계좌 개설은 물론 비대면 실명 확인이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이용 어려운 게 현실. 자, 보세요. 타겟을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럼 타겟을 잡았다는 건 뭐야? 10대에서 20대. 주민등록증이 없으면은 이런 게 어렵잖아, 은행이. 그러면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고민의 그 현실이 뭐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국민의 관계자가.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것들은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와요? 뭐 직원들이 낼 수도 있고 현업에서 뭔가를 풀어나가게 제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확연한 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근데 10대 중에서도 은행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요즘에. 그쵸? 그러면 이러한 불편한 것들을 해결시켜 주는 거죠. 보세요. 이러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하고 금융에 대한 관심이 많은 G세대가 다양한 금융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상하고 있다.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은행도 하고 있네요. 하나은행도 G세대의 특화한 플랫폼을 한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투자, 기부, 송금. 이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은행도 하고 있고 하나은행도 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두 은행이 먼저 하면 다른 은행도 할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사실 여기서 누가 더 잘한다를 판단해서 기업의 경쟁 구도를 잡아가는 거는 취업 입장에서 봤을 때 별로 좋지는 않다고요. 왜? 우리는 국민은행에 필기가 통과될 수 있고 하나은행이 통과될 수 있으니까 방향성은 지금 MZ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공통된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그냥 따로만 정리해두라고요. 그럼 여기는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뭔지, 하나은행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한 강점들을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G세대, 밀레니얼과는 완전히 다른 세대. 이제까지 G세대는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대요. 왜? 소득과 자산이 적거나 아예 없는 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힘을 안 들여도 되잖아. 왜? 지금 뭔가 할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쵸?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한 20대 중후반부터 30대의 밀레니얼 세대를 묶어 MZ세대 마케팅 활성화하기 했지만 대부분은 소득이 있는 사회초년생들이나 대학생까지가 마지노선.
국민은행이 지난해 MZ 전용으로 뭐 요렇게 대표죠. 하지만 뭐예요? 지난해를 기점으로 G세대를 독립된 미래 주류의 고객층으로 끌어야 한다는 것이 금융권에서 확고해졌다. 그럼 이게 금융권의 방향이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분명히 보세요. 하반기 때 자소서 그리고 상반기 때 자소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G세대를 어떻게 주거래 고객으로 끌어들일 것이냐, 이 G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뭐가 있을 것이냐, 모바일 방안이 뭐가 좋을 것이냐, 어떤 플랫폼과 연결된 것이냐, 이런 것들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제가 지금 한 얘기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 친구들과 하지 못한 친구들은 굉장히 차이가 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구랑 하고 있어요? 저랑 하고 있죠. 제가 오늘 물음을 던진 거를 퀘스천에 한번 답을 달아보세요. 그리고 그 노트를요, 여러분 지금 제가 5월 말 6, 7, 8, 3개월만 이런 방식으로 해보면요, 진짜 좋아질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G세대를 향한 방향성은 각 은행이 지금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행 것만 그러겠냐? 아니에요. 보험회사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 증권회사도 그렇게 될 거고요.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G세대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 그러면서도 경제발전기에 성장한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성장기의 금융 위기를 겪고 경제적 성향에서도 이전 세대와 차이를 보인대요. 한번 볼까요? 청소년 전용 카백 미니의 79만 명.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카백 미니를 지금 모르는 사람들 있으면 해보라고요. 이 카백 미니가 뭐가 좋은지. 카백 미니는 사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카백 미니에 79만 명이 가입했다는 거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던 간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시중은행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하는 게 좋죠. 근데 무조건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점을 내가 끌고 오느냐. 그게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자, G세대 공략에 나선 은행권의 또 다른 주력 카드는 뭐다? 게임 마케팅. 신한은행은 지난해 12월 넥슨과 손잡고 금융과 게임을 융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나섰다. 신한은행 또 이랬나요? 와, 잘하는 거죠. 신한은행은 10대를 주 이용층으로 보유한 넥슨의 카트라이더 리그에 금융권 최초로 스폰서로 참여했다. 제가 계속 얘기했죠. 신한은행이 타은행과 지금 조금 더 빠른 행보를 어떻게든 뭔가를 보이고 있다고. 그러한 면에 초점을 한번 잘 보세요. 카카오뱅크는 10대 고객만 겨냥한 선불전자 지급수단 카카오뱅크 미니로 G세대 전용 이렇게 보여줬대요. 와, 자 보세요. 그래서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와의 거래가 사실상 처음인 10대 청소년들을 카뱅의 충성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는 효과라고 하며, 이들은 주로 편의점,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서 카뱅 미니를 사용하는데 향후 신용평가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축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방향도 시중은행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기사는 오늘 시험계사 여기서 이제 그만하기로 하고요. 아무쪼록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고요. 여러분 노트 만드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오피니언 노트 만들고요. 거기에 제가 이렇게 해주는 내용들 은행별, 기업별로 분석하는 노트를 분명히 만드시면 하반기 때 오답 노트 무조건 이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또 뵐게요.